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실제 제출됐던 개인 파산 사건 보고서인데요. 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하단화면 관련인데 물론 개인정보는 저희가 다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개인 파산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제 과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채무자의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또 재정 상태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죠. 네네,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요. 그 관제인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를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의 당사자, 그 채무자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보고서를 보면 60대 남성분이시고 지금 직업은 없으시고 월 소득이 한 87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정보인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과거 이력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분이 1991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죠. 와, 꽤 오래네요. 네, 옹기회기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그 후에도 바로 일을 놓으신 건 아니고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아, 사업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결국 현재는 이제 소득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거 이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주거 이력이요? 어떤 점이요? 2013년부터 작년 2023년까지요. 무려 10년 동안 보증금 없는 고시원에서 사셨어요. 월세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내는. 10년 동안 고시원이요? 와, 보증금도 없이?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LH 임대주택으로 옮기셨다고 나오거든요. 이 10년간의 고시원 생활이 뭐랄까 그냥 주거 형태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10년이나 지속됐다는 거니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고서에는 보니까 2020년 12월경부터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파산의 근본 원인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0년대 초반에 시작했던 그 사업 실패에서 비롯된 빚으로 보이거든요. 아, 거의 30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도 조금씩이나마 갚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상황이 나빠진 건 건강 문제였습니다. 건강 문제요? 네, 신장 질환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신 거죠.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아, 일을 못하게 되니까 소득은 끊기고. 네, 소득은 없어졌는데 그 오래된 빚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또 당장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된 걸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업빚이 있었는데 거기에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진 게 결정타였군요. 그렇죠. 그런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분의 재정 상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부채 총액이 1억 1,831만 원.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 빚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그러니까 1992년경에 발생한 걸로 나와요. 92년이면 사업 시작하실 때쯤인가요? 네, 아마 사업 자금 명목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에는 뭐 생활비가 부족해서 생긴 빚이나 아니면 통신요금 미납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채권자는 누구인가요?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해서 총 8곳으로 나와요. 8곳이나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처음 돈을 빌려준 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채권이 여러 번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캠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으로요. 아, 채권이 양도되고 또 양도되고 그랬군요. 그렇죠. 그리고 원금은 약 5,477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세월 동안 이자가 원금보다 더 불어난 상황인 겁니다. 와,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다니 세월의 무게가 정말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1억 원 넘는 빚이 있는데 그럼 반대로 가진 자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채무자분 명의 재산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LH 임대주택의 보증금 50만 원이 전부예요. 50만 원이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은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죠.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에서 보호해주는 금액이죠. 맞습니다. 채권자들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돈인 거죠.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지난 5년간 재산 변동 내역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명의 재산까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재산을 숨졌다거나 처분할 만한 다른 자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말 상황이 명확하네요. 빚은 막대한데 가진 건 법으로 보호받는 최소 보증금 50만 원뿐이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그 파산 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관세인의 의견은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채무자에게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보고서 표현을 빌리자면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다. 유일한 재산인 보증금 50만 원은 압류 금지니까 배당 재원이 될 수 없고요. 그렇죠. 배당할 게 없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래서 두 가지 건의를 합니다. 첫째는 어차피 나눠줄 재산도 없고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우니 여기서 절차를 끝내자. 이걸 법률용어로 파산 폐지라고 하거든요. 아, 실익이 없으니 절차를 종결하자. 네, 파산 폐지 결정을 해달라는 거고요. 둘째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이 채무자에게서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하는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고 있는 1억 원 넘는 빚 전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제해주자. 즉,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려서 이분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아, 빚을 탕감해 주자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는 채권자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30년 전 사업 실패로 시작된 빚이 긴 시간 쌓여오다가 건강 악화와 실직이 겹치면서 파산에 이르렀고 현재는 법적 보호를 받는 최소한의 보증금 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관제인은 절차는 마무리하고 빚은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는 아마도 관제인 의견대로 파산 절차는 종결하고 동시에 빚 전액을 면책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이게 바로 파산 제도의 역할 중 하나겠군요. 그렇죠. 명백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에게 그 과거의 짐을 벗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 이게 파산과 면책 제도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례는 개인 파산 제도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에 드셨을 텐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감당 못할 빚에 고통받는 개인에 대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까요? 한 번쯤 각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